2교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오늘 끝에는 우리 도구를 이용해 갖고 그 UML 그리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오늘 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교시 한번 좀 시작해 볼게요. 2교시는 설계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결합도, 예,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제 모듈들 간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이 연결 강도, 이걸 우리가 결합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가장 낮은 거를 고르시오. 그럴 때 특히 이 두 모듈들이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때가 가장 결합도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어, 나랑 다른 친구랑 이렇게 할 때 이 친구가 내 안에 있는 일까지 이렇게 간섭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정도로 결합하는 것, 그것을 우리 소프트웨어에서는 가장 낮은 결합도다. 그리고 결합도는 더 낮을수록 좋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합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이제 자료 결합도가 되고, 이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은데, 옆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모듈들이 있을 때 이 모듈과 모듈들이 이제 연결되는 것들을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밑에는 아주 그죠? 어, 여기는 결합도가 굉장히 좋다면 아래 그림들은 결합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결합이라면 이렇게 설계가 되면 나중에 하나의 모듈을 바꿀 때 다른 모듈을 또 다 이렇게 건드려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는 결합도를 낮게 한다.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에는 반대로 한 모듈 안에, 한 모듈 안에는 응집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집안도 우리가 집안에 있는 식구들끼리도 응집력이 좋아야지 다 각자 딴 생각하고 있고 다 다르게 하면은 그 집이 이제 응집력이 되게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응집력은 반대로 높은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그 설계에서는 모듈들 간의 응집력이 가장 높은 거는 기능적으로 이렇게 기능과 관련되어 모여 있으면 응집도가 가장 높고 또 그다음에 결합도는 자료로만 주고받고 할 때 가장 그 결합이 낮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유지 보수가 가장 용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고 그래서 자료 결합도가 그 이 가장 이렇게 아래쪽에 낮게 나와 있고요. 또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어지겠어요. 다음 중 그 설계 원리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번 효율성. 사용하는 자원이 적정하고 효과적이도록 한다. 단순성.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를 교통 정리하여 복잡함을 최소화한다. 또 분할, 또 계층화. 이거는 주로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그죠? 큰 문제들을 다루기 쉬운 여러 개의 덩어리로 분할해서 이렇게 해결하거나 아까 3티어처럼 이렇게 계층화해서 관련된 것끼리만 모아놓는다. 다 맞는 말이고. 네 번째, 모듈화. 각 모듈이 외부와의 결합이 높도록 한다. 낮도록 해야 된다. 그게 답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어, 외부와의 결합을 낮추도록 해서 유지보수에 용이한 그런 설계를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객체지향 설계할 때는 이 솔리드라고 하는 각각의 영어의 그 알파벳을 딴 SOLID 이렇게 객체지향 설계 원리를 또 물어보는 문제들이 뭐 자주 출제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솔리드 원리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단일 책임이라의 원리가 있는데, 이 단일 책임의 원리는 클래스의 역할과 책임을 단일화하여 클래스를 변경해야 할 이유를 하나로 제한한 것이다. 이거는 맞는 말 같네요. 두 번째, 개방 폐쇄의 원리는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인데요.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강제로 구현해서는 안 되는 원리이다. 두 번째가 개방 폐쇄의 원리를 잘못 설명해 놓은 그런 문장이 되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객체 지향 설계의 원리는 인터페이스와 구현을 서로 분리시킨 원리다. 예,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리 맞겠죠? 또 개방 폐쇄의 원리는 스트레터지 패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라서 틀린 말이 개방 폐쇄 이게 영어로는 오픈 또 폐쇄는 이제 클로즈드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소프트웨어를 이제 나중에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이렇게 우리가 추가하려고 할 때는 그런 기능 추가에는 열려 있다는 거. 개방되어 있다, 오픈이. 그래서 기능 추가가 쉽고, 뭔가 추가가 일어나면 여러 군데를 고쳐야 되잖아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은 가능한 최소화하게 하자. 그것이 수정에는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방은, 아, 소프트웨어 설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새로운 기능 추가하는 게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그거에는 오픈 열려 있는 거고, 뭔가를 추가하다 보면 뭔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걸 약간이라도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 거는 아주 이렇게 최소화로 이렇게 우리가 고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수정에는 닫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아서 개방 폐쇄의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서는 단일 책임의 원리, 개방 폐쇄의 원리 이렇게 있는데 요 솔리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꼭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 리스폰서빌리티 프린시플 해갖고 단일 책임의 원리. 그래서 각 한 클래스는 가능한 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딱 이 클래스만 보면 이 클래스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얘의 그 리스폰서빌리티가 임무나 역할이 뭔지 이런 거가 딱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제 단일 책임의 원리고 방금 얘기했을 때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은 개방 폐쇄의 원리인데 새로운 변경이 발생됐을 때 기능 추가 같은 확장은 쉽고 또 수정은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개방 폐쇄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SOLID 이렇게 정리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요거 잘 공부해 놓으면 좋은데요. 제가 옆에다가도 한번 이 자료 만들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이 원칙을 잘 지켜서 준수하면 설계할 때는 약간 좀 더 시간이 더 걸리고 좀 더디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면 유지보수가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설계해 놓으면은 나중에 되게 고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내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면 배운 대로, 원칙대로 하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사원들이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원칙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설계하는 그런 회사들이 더 좀 이렇게 아까 우리 그 반복적으로 품질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설계해 놓고 그 사람이 퇴사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동료들이나 후임이 와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음 이렇게 어떤 코드가 주어지고 이 코드가 위배한 객체 지향의 설계 원칙이 어떤 것인지 찾고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여러분 그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가 car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엔진과 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자동차를 그 뭐 구성하려면은 엔진도 있고 뭐 바퀴도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여기 있는 거가 아니지만 이렇게 시험에도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럴 때 자동차는 아까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배웠던 엔진과 휠이 있으면 이 자동차랑 엔진과 휠은 무슨 관계에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애그리게이션의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가 엔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영어로는 홀 또는 우리가 이걸 제품이라고 부르고 이쪽에 있는 것도 우리가 파트 이걸 우리가 부품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 참고로 하시고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자동차 안에 엔진과 휠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뭐 바퀴에 전하는 것까지 다 구현하려면 자동차가 너무 이제 뚱뚱해질 수 있다. 이런 상상력을 동원하신다면 이 지금 코드는 단일 책임의 그 원리를 위반을 해서 그냥 자동차에 고유한 것만 하고 그 엔진이랑 휠은 또 따로 떼어내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그또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다르게 이렇게 분할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유지 보수할 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여기는 이제 그 단일 책임의 원리를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UI, UX 설계에서 주의해야 될 원칙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사용자의 직관적인 탐색이 가능해야 된다. 예, 요새 우리 직관적인 UI 굉장히 필요하죠. 2번, 인터페이스의 표준을 확립해야 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고. 3번, 테스트 과정에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않는다. 예, 테스트할 때도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테스트해 봐야 되잖아요. 네 번째, 오류 발생 시 사용자에게 명백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어지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단일 책임의 원리를 적용한 예제인데요. 그, 왼쪽에는, 비포에는 그 은행 서비스가 있는데,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디파짓, 또 출금하는 위드드로우, 또 이렇게 얼마가 남았는지를 찍어보는 프린트, 또 대출 관련된 론, OTP를 보내는 뭐 샌드 OTP,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모여 있으니까는 너무 뚱뚱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새 다 다이어트에 관심들이 많은데 너무 한 클래스가 이것저것 오마까지를 다 하니까는 단일 책임의 원리를 위배해서 이걸 만약에 단일 책임 원리를 적용하면 애프터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야, 뱅크 서비스, 또 론 서비스, 프린터 서비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로 하나의 일들만 하도록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계를 했고요. 제가 또 이제 가로해 갖고 이번에는 설계 패턴을 알고 있느냐, 또 이런 것들을 이런 역량들을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또 많이 물어볼 것 같아서 몇 가지 준비했는데 설계 패턴 관련된 거 몇 가지 풀어봅시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많이 들어보는 싱글톤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생성하도록 유일하게 하나만 생성할 때 쓰는 패턴이라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아마 뭐 비슷비슷한 문장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2번이 어떨까요?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를 한 번만 생성하고 그거를 이제 공유하는 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only you, 배우자를 만든다. 배우자가 둘, 셋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우자를 유일하게 유일한 객체 하나만 만들 때 싱글톤 패턴을 쓰고 혹시 여기에 종교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을 또 섬기잖아요. 그래서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만 만들어야 되죠. 두세 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만 만들도록 그렇게 개런티해주는 패턴이 바로 싱글턴 패턴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싱글턴 패턴을 자바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객체를 유일하게 하나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코딩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요 네 가지만 잘 이해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객체를 보관하려고 하는 변수를 스태틱으로 선언을 하고, 두 번째, 생성자를 퍼블릭 대신에 꼭 프라이빗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퍼블릭하게 되면 이거를 막지를 못하니까 아무나 막 생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 번 생성해야 되니까는 일단은 생성을 못하도록, 외부에서는 생성을 못하도록 프라이빗으로 막는다. 두 번째가 중요한 거고. 세 번째, 대신에 생성자의 비슷한 다른 메소드를 하나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get instance라든지 비슷한 생성자 대신에 쓸 외부에서 사용할 이런 그 메소드를 하나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네 번째 여기에다가 로직을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if 해갖고 이미 이게 널인지 아닌지 비교해서, 널이라면 아직 이제 처음 만드는 거니까는 new 해갖고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싱글 오브젝트에는 이제 뭔가 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널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생성을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리턴하게 되면은 유일하게 하나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코딩으로 보증해 줄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코딩으로도 이 패턴들을 구현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설계 패턴으로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겠네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데 아마 비디오 변환을 다루는 건데, 비디오 코덱들도 또 종류들도 영상 파일들도 압축 기술도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이 복잡한 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아주 쉬운 인터페이스를 줘서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직접 하지 않고 뭐 비디오 컨버터에게만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비디오 컨버터가 복잡한 그 비디오 변환 알고리즘들은 얘가 다 제어하도록, 그래서 내 어플리케이션은 되게 쉽게 만들도록 이럴 때 쓰는 설계 패턴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패턴을 써야 되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거 물어보게 되면은,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내가 내 바로 앞에, 내 정면에 보고 있는 것들은 이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비디오 컨버터라고 하는 그 대행 객체, 이것만 내 앞에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포사드 패턴이라고 불러서, 이 포사드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포사드라고 하는 것이 정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바로 앞에 보이는 것, 비디오 컨트롤러는, 그래서 걔가 보이니까 걔인데 부탁하면 얘가 복잡한 것들을 다 알아서 이렇게 핸들링 해준다.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포사드 패턴이다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한번 풀어볼까요?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공항에 갈 때 타고 갈 수 있는 운송수단이 버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택시도 있다 그래 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공항이에요. 그럼 처음에 가다가 뭘 할 수 있나요?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서 택시 타고 가다가 다시 버스 타고 다시 자동차로 해서 이렇게 공항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이나믹으로, 동적으로 운송수단, 여기서는 운송수단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알고리즘을 동적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알고리즘을 동적으로 선택해서 어, 일을 하도록 할 때, 이런 걸 도와주는 그 디자인 패턴, 설계 패턴은 무언가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뭐일 것 같습니까? 초이스 패턴, 미디에이터 패턴, 이터레이터, 스트레러지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널리 쓰이는 패턴이 바로 전략 패턴, 스트레러지 패턴이라서 이 전략 패턴들은 알고리즘을 동적으로 바꿔서 어,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어, A 알고리즘을 했다가 그 다음에 C 알고리즘을 했다가 또 B 알고리즘을 했다가 이렇게 할 때 쓰는 설계 패턴이 되어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설계 패턴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제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코딩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들을 좀 잘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코딩을 해야 되니까는 이제 당연히 알고리즘 역량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이산수학이나 자료구조 때 많이 이제 보는 이진 탐색 트리 같은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기와 같이 이진 탐색 트리가 주어졌는데 중간에 35를 삭제하고 35를 삭제하고 32를 추가했을 때 그럴 때 이진 트리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그 형성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 이렇게 이런 가로 안에 1, 2, 3, 4, 5, 6, 7 그래서 값이 없을 때는 널로 표시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35를 없애고 32를 추가했을 때 어떤 이진 트리가 되는지 그런 거를 잘 기본 알고리즘이지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다 대학들마다 2학년 정도 때 다 이진 탐색들이 이제 배우고 있는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그래서 주로 값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15, 30, 그 다음에 35, 40, 44, 이렇게 할 때 너무 많네요. 44, 그다음에 55, 6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35를 제거하고 32를 넣으니까는 가장 중간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40이 위치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30 있고 그 왼쪽으로는 15, 오른쪽에는 32. 오른쪽으로도 가면 55가 중앙에 있고 왼쪽으로 44, 60 이렇게 있어서 아마 40, 32, 30, 15, 32, 여기는 55, 44, 60. 그다음에 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냥 이거는 아마 헷갈리려고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 널 이렇게 하면 되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뒤에 이렇게 좀 표시해 놨으니까는 참고해서 이진 탐색 트리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떤 알고리즘이 이렇게 텍스트로 나왔으면 이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인지,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한 선행 조건, 이 알고리즘이 적용되기 위해서 미리 전제되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서술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배열이 있다. 배열. 아까 우리 그죠? 15, 30, 35, 37, 40 있다. 그럼 배열의 가운데 위치한 수와 찾고자 하는 수를 비교한다. 찾고자 하는 수보다 탐색하는 거가 큰 경우, 이쪽에서 탐색을 하고, 적으면 이쪽에서 탐색을 한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진 탐색이네요.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는 요 주어진 그 배열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어,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미리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이고 배열은 미리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 문제들을 보고 나서는 실제로 자바나 파이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데 우선은 이런 것들 그 출제 빈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UML이랑 뭐 자바랑 결합하는 이런 코딩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북이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런 클래스가 있으면 그죠? 요 가운데는 전부 다 속성이잖아요. 그죠? 속성이고 여기 끝에 있는 것은 오퍼레이션들이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는 클래스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요런 것들 우리가 스테레오 타입이다. 그래서 어, 추상 클래스가 되어지네요. 앱스트랙트다. 그다음에 여기 봤더니만은 마이너스 기호들, 플러스 기호들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면 접근 제한이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어트리뷰트에는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는 다 이제 프라이빗한 거고, 그죠? 플러스는 다 퍼블릭한 이런 접근 제한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요 그 셋 타이틀 메소드의 접근 제한 속성 플러스니까는 이거는 퍼블릭인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대응되는 자바 언어 코드로 작성하시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set title 메소드 앞에는 플러스가 표시되어서 이거는 접근 제한이 퍼블릭이다. 그래서 어떤 객체에서든지 접근 가능하다. 크게 세 가지 그 표시가 플러스는 퍼블릭, 마이너스는 프라이빗, 그다음에 어 샵은 프로텍티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바 코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특히 스테레오 타입이 앱스트랙트에서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하고 마이너스들은 다 프라이빗으로 플러스는 퍼블릭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 다이아그램을 이렇게 자바 코드로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팩토리얼을 구현한 파이썬 코드가 주어진다면 이 코드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하는데 우선은 봤더니만은 이제 이게 이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거, 뭐 3팩토리얼을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속해서 리컬시브하게 자기를 이제 불러서 계산하는 그런 이제 구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컬시브 팩토리얼을 또 팩토리얼로 리컬시브하게 호출하는 건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 지금 어, 얼마를 줬나요? 넘버가 이게 중요하겠는데 넘버가 지금 1000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1000 팩토리얼 값을 구하라 파이썬 코드로 줬다는 거예요. 우선 이 코드를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된다.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파이썬 언어는 재기 호출 횟수에 제한이 없다. 그 리컬시브한 거에 제한이 없다. 넘버의 변수의 값을 1001로 바꾸면 1000에서 1001로 바꾸면 정상적으로 실행된다. 1000으로 실행되었을 때 재기 호출이니까는 이제 스택에 쌓이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스택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는데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 반복문으로 재기 호출 말고 반복문으로 구현하도록 변경해야 된다. 어떤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문항이 맞나요? 이건 아마 파이썬에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더 디테일한 지식이 있어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은 네 번째가 될 것 같네요.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죠? 왜냐하면 파이썬에서는 재기 호출을 1000회로 제한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거를 늘리려면은 코드 상단에 이렇게 임포트 문 같은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가 런타임 때 이런 스택 오버플로우가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어서 그 리컬시브보다는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이고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에러 핸들링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배열에 5207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배열을 가지고 배열에 있는 데이터 i를 가지고 100을 나누네요. 처음에는 5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0을 갖고 나누게 되니까는 디바이드 바이 제로 0으로 나눗셈 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if문을 추가해 보시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죠. 어, 그 i 번째 데이터 배열의 값이 0이 아닌 경우에 0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그 150 값으로 나누고 만약에 0이면 그냥 스킵해갖고 또 넥스트로 진행하라 이렇게 해서 0으로 나누는 에러들을 이렇게 우리가 코드에서 어, 에러 핸들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오. 뭐가 있나요? 한번 봅시다.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스트링 변수인데 처음에 널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헬로우랑 같으면 이 텍스트는 헬로우다라고 이제 찍어주는 건데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널 포인터 에러가 있네요. 그죠? 왜냐하면 텍스트가 지금 널 포인터를 참조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그 스트링이 아니라 널 포인터를 참조하고 있는데 이 널 포인터가 헬로우와 같냐 비교하니까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 방법은 텍스트가 널이 아닌 경우 널인지 널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에러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클래스를 주면 이거를 자바 코드로 바꾼다 이거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거예요. 이 어소시에이션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느냐. 이 어소시에이션은 그죠? 원투원 관계가 있고 또 원투매니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어 1대 매니인 경우에 이런 것들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자바 코드로 변환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클래스가 컴퍼니예요. 회사. 회사는 많은 인폴로이, 사원들을 있는 거잖아요. 사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어, 회사와 사원은 관계가 1대1 관계인가요? 1대 매니 관계인가요? 회사에는 뭐 사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0땡땡 매니로 0땡땡 매니로 이렇게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자바 코드로 바꿀 때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한번 봅시다. 특히 여기에 보니까는 그 어트리뷰트 앞에는 또 마이너스 기호가 있네요. 이게 플러스 기호이면 퍼블릭으로, 마이너스는 프라이빗으로 해갖고 자 봅시다. 이제 컴퍼니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바로 바꿀 때 이 더 네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죠? 타입이 스트링이고 접근은 프라이빗 이렇게 하면 되어지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더 인폴로이 이쪽 반대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인데 더 인폴로이즈는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제 프라이빗으로 해주는데 대신에 사원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잖아요. 그래서 매니잖아요. 그래서 매니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스타와 같은 것들 우리가 매니라고 하는데 많은 걸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자바에서는 어레이 리스트와 같은 이렇게 콜렉션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냥 변수를 쓰면은 한 사람밖에 보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레이 리스트나 이런 것처럼 반드시 콜렉션을 써서 자바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코딩을 해서 코드가 됐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또 테스트 역량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커버리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런 if에 A or B라고 하는 이런 결정문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었다 해봅시다. 테스트 케이스를 두 개 만들었는데 테스트 케이스 1번, 2번이 있는데 A의 B의 값이 TT일 때 얘는 T가 나오게 되고 또 FF일 때 얘는 F가 나와서 결정문을 보면 얘가 전체를 참, 거짓 다 쫓아가 보는 거네요. 그다음에 각각의 조건에서도 보니까 두 개의 테스트가 참, 거짓, 참, 거짓 다 쫓아가 보고 있네요. 그러면 한번 이걸 가지고 풀어봅시다. 결정 커버리지는 달성했네요. 왜냐하면 전체가 TF로 갔기 때문에. 그러나 조건 커버리지는 달성하지 못했다. 조건도 A, B가 다 TF, TF를 다 가봤으니까 틀린 말이네요. 조건 커버리지를 달성했지만은 결정 커버리지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조건 결정 커버리지를 달성하였지만 MCDC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MCDC는 그죠? 조건이 두 개면, 조건이 n개면은 MCDC는 n 플러스 1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조건이 지금 A 조건, B 조건 두 개니까는 테스트 케이스는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달성하지 못했네요. MCDC는 달성하였지만 다중 조건 커버리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거는 이미 틀린 거가 되어서 3번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조건 결정 커버리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금 조건 커버리지 한번 공부해 볼까요? 조건 커버리지는 뭐냐면 이럴 때 그러죠. A라는 조건이 참 거짓 또 B라는 조건이 참 거짓을 다 양쪽을 다 가볼 때 우리가 조건 커버리지가 달성했다 이렇게. 결정 커버리지는 이 전체 문, 전체 A, O, R, B라고 하는 전체 문에서 참 거짓을 다 가봤을 때 우리가 결정 커버리지를 만족했다라고.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조건은 뭐냐면 나무를 본다, 결정은 숲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숲을 본다. 그런데 나무를 봤다고 숲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숲을 봤다고 나무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조건 결정 커버리지가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변형한 것들이 이제 Modified Condition Decision Coverage라서 줄여서 MCDC가 있는데 얘는 조건이 두 개면 N 플러스 1이라서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MCDC를 만족한 거고 그다음에 다중 조건 커버리지는 조건이 N개가 있으면은 모든 조건의 그 조합을 다 체크한 거니까는 2의 N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은 N이 적어서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 그래서 다중 조건이니까는 둘 다 참참일 경우에, 참 거짓일 경우에, 또 거짓 참일 경우에, 거짓 거짓일 경우에 이런 조합을 다 체크해 보는 것들을 다중 조건 커버리지다. 이렇게 해서 잘 기억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내부에서 테스트를 다 마치고 이제 고객이 사용자가 실제 테스트해 보는 것 중에 하나 알파 테스트가 있는데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사용자 주도로 테스트한다 맞는 거네요. 사용자가 이용할 환경에서 테스트한다.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 사이트에서 테스트한다. 개발자 사이트에서 테스트한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하고 사용성이나 성능성 같은 거를 테스트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알파 테스트와 비슷하게 베타 테스트가 있는데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베타 테스트는 이제 개발자 환경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용 환경, 그, 그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들이 베타 테스트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그 성능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영어로는 emergent property 우리 이걸 번역하는 게 좀 어려운데요. 발현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이 발현적 속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얘는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서브 시스템들이 모두 결합되어서 전체가 최종 한 덩어리가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시스템의 행동이 발현되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모아놔야지만 그때 성능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현, 즉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머전트 프로퍼티 성능이나 신뢰성은 반드시 시스템 테스팅으로 확인해야 되지 이거를 단위시나 또는 통합 테스팅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이 좋다고 각각의 모듈들이 성능이 좋다고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좋다라고는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시스템의 퍼포먼스는 모든 걸 다 모아놓고 봐야지 그때 비로소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순환 복잡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코드를 주고 이 맥케이브의 순환 복잡도를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죠? 이 코드가 얼마나 복잡하느냐. 그거를 주로 이렇게 라인 오브 코드로 따졌거든. 라인 오브 코드로. 그래서 그때는 코드가 길면 길수록 그 코드는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978년에 맥케이브가 등장하면서 아니다. 코드의 복잡도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코드의 복잡도는 순환 복잡도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환 복잡도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게 굉장히 타당한 걸로 해서 오늘날도 이제 이 순환 복잡도를 많이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 순환 복잡도는 그죠? if문이 하나, 둘, 어, 세 개가 나오나요? 그러면은 이거 플러스 1을 해주면 그게 바로 순환 복잡도가 되어지는 데 여기서 if문이 세 개가 있으니까는 얘는 순환 복잡도가 어, 4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뭐 하나 제가 이렇게 if문에서 이렇게 하나가 더 나와야 되네요.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순환 복잡도는 그죠? 결정문 요와 같은 그 결정문의 수 플러스 1, 세 개가 있으니까는 3 플러스 1이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들 우리가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제어 흐름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영역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바깥의 영역에 이렇게 영역의 수가 네 개가 있네요. 영역의 수. 아니면은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평면 그래프의 공식을 이 엣지 마이너스 노드 플러스 2 했는데 여기서 엣지는 선의 수가 되는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가요? 제가 지금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는 이렇게 하면 4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잡도를 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코드가 오면은 결정문의 수 플러스 1, 아니면 이렇게 제어 흐름 그래프가 주어지면 영역의 수나, 아니면 오일러의 이렇게, 평면의 그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복잡도를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가 주어지면 맥케이브의 순환 복잡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영역의 수 바로 구하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다음에 바깥의 영역 이렇게 여섯 개가 있게 되겠다. 그러면은 왜 요 안쪽에 있는 거는 영역이라고 쉽게 이해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바깥쪽도 영역이 되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도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바깥쪽 영역. 그래서 여섯 개가
외부 영역까지 6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형상 관리와 활동이 가장 먼 것들은 우리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다 보면 계속 버전들이 갈리고 계속 이제 체인지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스테매틱하게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그런 그 지원을 해준다. 이게 형상 관리의 중요한 목적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버전 관리, 또 시스템의 릴리즈 관리, 변경 관리 이건 다 맞는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개발자 관리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부할 때 뭐 이거 당연히 틀린 거니까는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올바른 것들을 잘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형상 관리를 요새 대부분 어, 깃, 깃허브로 많이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깃플로우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협업을 할 때 많이 쓰는데 보통 처음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마스터 브랜치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여러 명이 개발할 때 다 마스터에 붙어서 하는 것보다도 또 어떤 하나의 기능을 할 때는 이렇게 마스터에서 브랜치를 하나 따갖고 와서 또 이렇게 서브 기능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멀지를 시켜서 통합을 시키는 이렇게 하면은 개발 관리가 훨씬 체계적이고 또 체계적일 수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브랜치의 역할은 마스터에서 분기해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한다든지 또 뭐 테스트 해보든지 또 파일럿을 해보든지 그럴 때 쓰는 기법이다,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문제 한번 좀 다뤄볼게요. 우리가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에서는 동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크롬에서도 돌아가도록 수정하려고 할 때 다음 유지보수 네 가지 중에서 수정 유지보수인지 적응 유지보수인지 예방 유지보수인지 완전 유지보수인지 유지보수의 유형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네 가지 유지보수의 차이점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OS가 바뀐다든지 DB가 바뀐다든지 브라우저가 바뀌면 거기에 그 맞춰서 또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보통 우리가 어댑테이션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는 적응형 유지보수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되어지겠습니다. 적응형 유지보수. 그래서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들이 바뀌면 그 환경에 맞게 바꿔주는 유지보수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수정은 뭐냐? 수정 유지보수는 그죠? 버그가 생기면은 그 버그를 고치는 유지보수. 그 다음에 완전은 뭐냐, 완전은. 어, 고객사에서 새로운 기능 같은 걸 또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아서 이런 기능도 추가해 주세요. 그럴 때 그 기능을 추가하려고 그래서 보통 무슨 고도화 작업 이런 것들은 다 완전 유지 보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코드 리팩토링 같이 후위를 위해서 코드를 이렇게 다듬는 거 이런 것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유지 보수. 그래서 이렇게 그 적응이냐 수정이냐 예방이냐 또 어, 기능 추가와 같은 완전형 유지 보수냐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55분이 되어서 또 1시간 달려온 것 같네요. 조금 이렇게 바람도 세고 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8시 5분에 정확하게 또 시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시 5분에 하면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는 좀 우리 도구 실습도 할 테니까는 탑시 사이트에 가서 모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시험을 누르게 되면은 UML 연습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브라우저도 이렇게 좀 띄워놓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8시 5분에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